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도시 전체가 K-팝에 열광하는 나라. 2. 30년간 점유율 1위 신화. 3. 한국 없었으면 나라 망할 뻔.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전 국민이 한국에 푹 빠져 길거리에서 흔하게 K-팝 춤을 추는 곳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을 위해 목숨까지 던지며 도와줬던 나라인데 현재는 한국에 대한 호감이 상당해 한국어 열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에게 상당히 중요한 나라로 꼽혀 협력도 강해진 상태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벌어진 상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창출된 한류 생산 유발효과는 37조 원 정도입니다. 같은 기간 취업 유발 인원 또한 16만 명 정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류의 글로벌 영향력도 급증했는데 미국 업체가 발표한 글로벌 문화적 영향력 순위에서 한국 문화는 2017년 세계 80개국 중 31위였지만 지난해엔 85개국 중 7위로 조사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류의 진심인 나라는 멕시코가 꼽히고 있습니다. 멕시코 한류는 별은 내 가슴의 드라마로 시작된 바 있습니다. 1998년 첫 방송 때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졌고 이때 해당 드라마가 재방영되며 큰 인기를 얻었던 것이 시초입니다. 2005년 멕시코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 숙소 앞에는 장동건과 안재욱을 멕시코로 보내달라는 슬로건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2부의 모든 것, 겨울연가, 대장금 등이 잇따라 방영되며 한류가 본격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세계 곳곳에서 드라마를 넘어 K-팝 인기가 급성장했는데 이는 해외 팬들의 플래시몹 문화로도 이어졌습니다. 플래시몹은 일정 시간과 장소를 정해 일제히 같은 행동을 벌이는 이벤트입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진행됐고 이후 멕시코와 페루 같은 남미 지역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이었던 멕시코 팬들은 한국 아티스트들의 현지 공연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벤트를 이어갔습니다. 2012년 월드 K-팝 페스티벌에 시아준수가 처음으로 공연에 화제가 됐었고 그 이후 슈퍼주니어, 샤이니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진행하던 한류 문화 축제인 K-콘을 2017년부턴 멕시코에서도 진행하게 된 이유입니다. 중남미 지역의 한류 동호회는 630개가 넘어 다른 지역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의 한류 인기는 4월 블랙핑크 콘서트로도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 10만 명의 인파가 몰려 현지 매체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곳곳에는 모자와 티셔츠 등 블랙핑크 상품을 파는 상인들로 가득했고 중남미 내에서 인기를 자랑하듯 콜롬비아, 파나마 등 여러 국적의 팬들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9일 멕시코시티 대극장에서 K-팝 커버댄스 페스티벌이 열렸을 때도 순식간에 객석 3,000석이 다 차며 한류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K-팝 커버댄스 페스티벌은 온 오프라인 한류 팬 소동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국 우승팀은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월드 파이널 최종 결선에도 초청됩니다. 지난달 18일에는 멕시코시티 중심 도로에서 K-팝 팬들이 모여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한국문화원이 K-팝 랜덤 플레이, 플래시몹 댄스 대회를 주최했는데 많은 이들이 호응해 한류 인기를 실감했던 상황입니다. 멕시코는 중남미 한국 콘텐츠 인기의 중심지로 통하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마치 서울 도심으로 착각할 정도로 한글 간판이 가득합니다. K 콘텐츠 홍보를 위해 넷플릭스가 기획한 행사장에도 한국 드라마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 팬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멕시코 국민 복권에 태극기가 새겨졌는데 태권도와 사물놀이 부채춤 같은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와 함께 한국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높은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멕시코가 한국문화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복권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멕시코 대선 주자가 BTS 초청을 공약처럼 언급해 화제가 됐었죠. 내년 6월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데 집권당 후보가 BTS 멤버 사진을 들어 보이며 우리는 BTS를 이곳에 오게 하거나 아니면 나를 초대하길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멕시코 전계를 대표하는 지안파이자 K-팝 팬입니다. 지난 4월 블랙핑크 콘서트 때도 직접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했던 그는 최근 펴낸 자서전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북부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 이틀간 한류 엑스포가 열렸는데 이를 주최한 이는 현지에 사는 30대 K-팝 팬들입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성황리에 끝나 기쁘다며 3,000명이 넘게 찾아와 행사를 즐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K-팝을 좋아하는 친구 3명이 추진한 일로 준비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조차 즐거웠다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들은 K-팝 관련 포토존도 꾸미고 커버댄스 경연, 한국 메이크업 시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한국어 교육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중남미 유일의 한국학과를 비롯해 한국어 교육기관이 다수 있는데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가사나 드라마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을 넘어 자격증 취득, 한국 유학,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0개 이상 현지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한국어 과외도 널리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지 교수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정말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는 스페인어가 공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스페인어와 한국어는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언어를 비교해 한국어를 설명하는 책이 없어 학생들이 혼자 학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 한 한국인의 한국어 교육 영상이 퍼져 엄청난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24일 뉴욕타임스는 그가 멕시코에서 성공한 과정을 특집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탈출해 멕시코로 건너간 여성이 2,4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로 성장한 과정입니다. 그는 2018년 멕시코로 건너가 2020년부터 한국어 강좌를 시작해 한국 드라마나 K-팝 가사, 패션, 문화 등에 대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팔로워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틱톡 팔로워 2,400만 명, 유튜브 구독자 800만 명이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현지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 출연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어에 대한 현지의 엄청난 관심입니다. 이는 멕시코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게도 희소식입니다. 한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현지인을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주민들은 화장품과 문구류 등 일상에서 쓰는 소비재에도 한국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K-팝 기념품을 주로 다루는 한국 업체 61곳이 참여한 행사에는 멕시코 바이어 32개사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현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백화점은 한시적으로 한국관을 꾸며 고객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차세대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년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3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나 증가한 상태입니다. 주요 투자국으로는 미국이 42% 비중으로 1위를 했고 캐나다 10%, 아르헨티나 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6억 7,300만 달러를 투자해 7위를 했습니다. 멕시코가 차세대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북미 위주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니어쇼어링 영향도 있습니다. 니어쇼어링은 목표 시장과 가까운 곳에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인접 국가로 생산지를 이전하는 전략입니다. 멕시코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회원국으로 북미 지역 수출 시 관세 절감 혜택이 있습니다. 게다가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북으로는 미국, 남으로는 과테말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북미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2,000마일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육로를 통한 물류비 절감도 가능합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화물 운송 시 통상 2에서 3일이 소요되는데 최대 20일 정도가 소요되는 아시아발 운송 대비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 및 대서양과 맞닿아 있어 아시아와 유럽으로의 해상 운송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것도 매력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멕시코 인구는 1억 3천만 명으로 세계 10위 수준입니다. 또한 중위 연령은 29세로 청년층 비중이 높고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 비중은 77%에 달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1.4달러로 미국이나 캐나다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중국 3.13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해외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이끌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산업별 비중은 농업 등의 1차 산업이 4%, 2차 산업 33%, 3차 산업이 61% 정도입니다. 2차 산업 중 제조업 비중은 58%로 높은 편입니다. 수출 3대 품목이 자동차 부품, 기계류, 전자기기일 정도입니다.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 또한 2,000개가 넘습니다. 주요 지역에 수천 개가 고루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 LG, 기아자동차 등이 투자를 확대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1988년 티후아나 TV 생산 공장을 개설한 이후 오랜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평판 좋은 기업 7위에 올라서기도 했죠. 삼성전자는 멕시코 스마트폰 시장에서 5년 이상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한국 기업에게 미래 운명까지 맡기고 있습니다. 페맥스는 1938년 외국 석유시설을 국유화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멕시코 세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경제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시설이 낙후돼 생산량이 자국 소비를 따라가기도 힘들었고 멕시코 대통령은 페맥스 회생을 정치적 승부수로 띄우기도 했습니다. 이에 삼성 엔지니어링에게 대규모 정유공장 프로젝트를 발주한 바 있습니다. 6개 패키지 가운데 2개를 수주한 것인데 36억 5천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루 34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그들의 믿음에 신뢰로 보답했습니다. 작년 10월 정유공장 건설 현장에 폭우가 내려 일부 저지대가 물에 잠겼는데 당시 삼성 엔지니어링 직원들은 귀가도 하지 않고 침수에 대응했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현지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결국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지난 2월 이재용 회장이 멕시코 건설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2017년 멕시코에서 7.1위 강진이 났을 때도 빠르게 도움을 줬습니다. 이에 멕시코 측은 서울공원 조성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한 해 평균 3,9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 6위 관광 대국입니다. 코로나로 줄었던 관광객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지 항공사 아에로멕시코가 7월 3일 한일 지역 영업 및 비즈니스 총괄에 한국인 지사를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홍콩, 대만, 필리핀, 호주 등의 영업 총괄도 맡긴 상황입니다. 지난달에는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이 멕시코시티 등 수도권에서 차량 운행이 가능하게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멕시코와 한국의 교류가 지속 확대되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멕시코와 한국은 6월 25일 전쟁 때부터 깊은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국전 당시 식량과 의료용품을 지원한 30여 개국 중 하나로 참전 16개국 명단에는 들지 못했지만 멕시코 군인들이 미국을 통해서 함께 도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80만 명의 미군 참전 용사 중 18만 명이 히스패닉이었고 이 중 10만 명 이상이 멕시코 참전 용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새롭게 조명되자 한국은 이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멕시코 현지 매체들은 한국이 멕시코 참전 용사들을 잊지 않았다고 보도했죠. 한국과 멕시코는 향후에도 서로 도움을 주는 친밀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최근 파운드리 반도체를 등에 업은 대만이 업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과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한국을 견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업계 1위를 견제하기 위해 2위부터 그 이하의 업체들이 손을 잡는 모습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만의 TSMC가 반도체 1위가 아니었냐고 말하지만 대만이 1위인 분야는 파운드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종합적인 반도체 분야에선 삼성의 매출이 세계 1위이며 미국의 인텔이 점유율 0.1% 차이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최근 대만과 일본이 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 성장률에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왔지만 일본 경제신문
니케이의 경제연구센터에선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이 2023년 시작과 동시에 일본을 앞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눈여겨볼 점은 대만이 2023년 일시적으로 한국의 1인당 GDP를 넘어서지만 그 이후 2024년부터는 다시 한국이 대만을 추월해 2035년까지 한국, 대만, 일본 3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기록한다는 전망입니다. 니케이 측에 따르면 한국은 2035년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6만 불을 돌파하며 같은 기간 대만과 일본은 각각 5만 2천 불, 4만 8천 불도 한국과 큰 차이를 보여주는 추산치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대만을 완전히 따돌리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핵심적으로 산업구조의 안정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만의 경우는 반도체의 강점을 띠고 있지만 위탁 생산, 파운드리 분야가 전부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는 위탁 파운드리부터 자체 제작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D램까지 종합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말고도 한국의 산업구조상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제조업부터 IT 바이오까지 모든 산업 분야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하고 있어 일본과 대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마지막 희망이자 초격차를 자랑하던 반도체 부품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압도하는 결과를 내고 있어 일본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하락과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니케이, 일본 경제연구센터에서 일본의 1인등 국민소득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발표한 와중에 이를 입증할 만한 통계 역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또 마이너스를 기록하 저성장이 아니라 역성장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인데요. 저물가와 저성장 그리고 산업 경쟁력 부족의 국가 부채까지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엔저 현상은 일본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악순환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수를 진작해 경제를 성장시키려던 일본 당국의 목표와는 다르게 엔저 현상은 수출 증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무역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산유국이 아닌 국가들은 무역 적자가 유발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엔저 현상까지 가중되어 수출이 아니라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월 일본의 수입 증가율은 54%를 기록하며 일본의 국내 총생산과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수출의 강세를 보이면서 무역 흑자국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일본이 급격하게 적자국이 된 배경엔 일본이 초격차 기술을 보유하며 1위를 하던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은 첨단 공법이 필요한 광학장비 분야에서 독일과 함께 선두를 달려왔고 그 결과 카메라 산업과 이미지 센서 부품에서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필요한 광학장비와 노광장비 분야에서도 아직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야에 한국이 진출하자마자 일본 점유율의 급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동시에 카메라 산업이 제일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삼성은 미래 시장성이 부족한 카메라 산업에서 철수를 선언했고 일본의 카메라 역시 스마트폰에 밀려 시장 규모도 감소하고 적자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에선 돌파구를 찾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에 모든 것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체적인 카메라를 생산하기보다 앞서던 기술력으로 핵심 첨단 부품을 제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인데요. 이런 전략은 지난 몇 년 전까지 대성공으로 보였지만 최근 들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연이어 초격차 기술로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면서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어 전 세계를 독점하던 일본의 이미지 센서 산업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최근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의 시장 점유율은 30%를 기록하면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1위는 일본의 소니로 44%를 기록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소니는 80% 내지 90%에 달하는 이미지 센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기에 짧은 시간 동안 삼성의 추격에 많은 점유율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은 세계 최고 초격차 기술을 바탕으로 이 역화소의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기술을 보유해 전 세계 스마트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점유율이 늘고 있는 중국산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최첨단 부품인 메인보드와 카메라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품들을 한국산 부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한국의 업체들도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최근엔 일본 언론에서 미국 아이폰과 중국 스마트폰을 분해해보니 고가의 핵심 부품 대부분이 전부 한국산이었다며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업체들은 굳이 한국산 스마트폰을 팔지 않아도 다른 업체의 스마트폰이 팔려도 이익이 남는다는 분석을 내놨을 정도입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이미지 센서 시장에 진출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기술력으로는 벌써 일본의 소니를 따라잡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점유율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삼성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역시 일본 소니를 압도하는 1억화소 이미지 센서를 개발했는데요. 한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이미지 센서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자동차 산업 흐름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자율주행 관련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많은 첨단 부품이 사용되지만 여기에 핵심이 되는 부품은 이미지 센서입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에만 탑재되어 왔던 이미지 센서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자동차에 탑재되어 전후방에 위치한 장애물이나 빠르게 접근하는 다른 차량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도로 상황을 파악해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발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는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단 8개만의 카메라를 이용해 사방의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8개의 카메라가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이미지 센서도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카메라와 스마트폰에 국한된 이미지 센서 시장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장 규모가 수십 배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기업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은 일본 기업의 독보적인 이미지 센서 능력을 보고 투자했지만 최근 들어 한국에게 기술력이 밀리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관심도 일본이 아니라 한국 기업으로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는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더욱 튼튼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빠른 속도와 그에 따른 진동 그리고 겨울철 외부의 영하 온도를 견뎌야 하며 여름엔 고온을 견뎌야 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이미지 센서와는 다르게 물체와의 거리와 깊이를 인식해야 하며 고속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특성상 반응 속도 또한 빨라야 도로에서 일어나는 변수와 돌발 상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좋은 이미지를 얻어내던 기술력과는 차원이 다른 내구성과 첨단 기술이 필요하며 가격 역시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납품되던 센서와 적게는 2에서 3배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게다가 탑재되는 개수도 훨씬 많기에 앞으로 이미지 센서 시장은 지금보다 최소 10배는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초격차 기술을 전부 따라잡고 스마트폰용 카메라부터 자율주행자 전용 이미지 센서까지 차세대 먹거리를 전부 따라잡는 상황이 되자 일본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한국에게 맞서 경쟁 우위에 있는 산업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한국은 스마트폰과 반도체 조선 산업과 자동차부터 IT 산업과 바이오 산업 전부 최종 완성품에 가까운 먹이사슬의 끝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이 자신들의 강점으로 내세운 것은 소재 부품 장비와 같은 중간재 부문이며 최종 완성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산업입니다. 물론 소부장 산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필요한 기술력의 수준이 완성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당시 위기감을 느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이 꽉 잡고 있던 소부장 산업을
거의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시켰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지는 않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소재이기 때문에 처음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자세한 품질 요건이나 세부 사항을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부문에서 한국의 산업은 먹이사슬 최종 단계에 있으며 일본과 대만의 산업과는 차이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니케이 경제연구센터에서도 분석했듯이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를 넘길 수 있는 이유는 일본과 대만과 다르게 모든 산업 분야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경우는 반도체밖에 없으며 IT 산업, 조선, 철강, 자동차 등 다른 산업이 전무합니다. 일본은 유일하게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지만 그마저도 전기차 시대에 뒤처지면서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에게 점유율을 빠르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에 대만과 일본은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양국이 협력한다고 한들 한국의 초격차 기술력을 따라잡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폴란드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폴 방산 계약이 대한민국 방산 시장에 역대급 호황을 가져다 주면서 많은 분이 폴란드에 관심과 호감을 느끼게 되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건 폴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폴란드 내부의 정치적 혼란이 어떻고를 떠나 우리 무기 체계 덕분에 폭발적인 군사적 섬잠을 경험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한폴 방산 계약 초기만 하더라도 폴란드 내에서 찬성 여론보다 반대 여론이 더 컸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극명한 변화인데요. 그도 그럴 게 지금 당장이야 사태가 다소 진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폴란드는 유럽으로 대표되는 서구 진영 대 러시아로 대표되는 동구 진영의 최전선입니다. 비록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하고 있긴 하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 한폴 방산 계약 초기에는 유럽 시장에서 충분한 검증을 받지 못한 대한민국 무기 체계에 대한 의심의 시선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K9 자주포가 폴란드를 포함한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평정하고 있다 보니 폴란드 군사 관계자 전문가들이 진작부터 대한민국 무기 체계의 진가를 알아보면서 방산 계약도 성사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졌습니다. 고작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 특유의 빠른 납품으로 예상보다 일찍 무기 체계를 받아보기 시작한 폴란드가 그 압도적인 성능에 한바구음을 짓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잠시 소식이 끊긴 사이 그동안 한폴 방산 계약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에 있어 단 한 번도 납기일을 지킨 적이 없는데요. 물론 조기 납품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납기일을 어겨왔습니다. 지난 16일 대한민국이 K2 흑표 6대를 폴란드에 또 조기 납품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기존 계획보다 무려 3개월을 앞당긴 298일 만에 2023년에 예정되어 있던 물량을 모두 조기 납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행 계약을 체결한 지 고작 4개월 만에 초도 물량 10대를 납품한 지난 2022년 12월을 시작으로 3월 5대, 5월 7대, 6월 6대까지 총 28대를 인도하면서 거의 2에서 3달에 한 번씩 2개 전차 소대급 물량을 인도한 셈인데요. 이 덕에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모는 10월 예정되어 있는 한폴 2차 방산 계약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맺은 총괄 계약은 K2 흑표만 980대에 육박하는데요. 하지만 이중 1차 이행 계약에 포함된 물량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납품이 예정돼 있는 180대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것도 2개 기갑 여단을 구성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물량이긴 하지만 진짜는 2차 계약부터 시작인데요. 총괄 계약상으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50대의 K2 페타리터를 대한민국에서 생산하여 공급하고 그 사이 현지 공장을 건설, 나머지 370대는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라이선스 생산할 예정입니다. 총괄 계약에서 예정된 물량의 무려 82%가 2차 계약의 성사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물량만 보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이제야 진짜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대한민국으로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계약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는 폴란드 처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 내부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들먹이며 벌써부터 2차 계약이 무산된 듯 호들갑 떨고 있지만 정작 방산업계 관계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설왕설래할 것 없이 눈앞의 1차 계약 이행에만 충실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입니다. 분명 2차 계약이 중요한 건 맞지만 폴란드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호들갑 떨지 않고 기본에 충실할수록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게 현재 폴란드는 뭐가 됐든 잡을 수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선 안보 문제가 상당히 위태로운데요. 당연히 러시아는 두말할 것도 없고 문제는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를 막아내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벨라루스입니다. 두 나라는 모두 러시아 제국의 식민지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폴란드가 아주 강력한 발러국가인 반면 벨라루스는 뼛속까지 친러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러시아의 물밑 지원을 받아 상당히 군의 무장 수준이 우수한 편입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적극적인 군사개혁을 감행하면서 구소련권 국가들치고 굉장한 감군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꾸준히 참전 의사를 표명하면서 러시아의 전략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블라디미르 푸틴은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겠다며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벨라루스는 직접 참전을 최대한 피하면서 교묘하게 전쟁 이득만 취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를 러시아 이중대 취급하며 오랫동안 대립해온 폴란드 입장에서는 아주 죽을 맛인데요. 더군다나 폴란드와 벨라루스 사이에서 발생한 난민 사태는 이미 임계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폴란드가 유럽의 최전선이라는 소리를 듣는 데에는 바로 이 난민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데요. 서글픈 얘기이긴 하지만 중동 지역의 내전으로 발생한 수많은 난민을 벨라루스가 유럽연합으로 유입시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일종의 정치적 미사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난민 사태는 서유럽의 입구 역할을 하는 폴란드에게 엄청난 정치적, 군사적 긴장감을 유발했습니다. 실제로 벨라루스와의 국경지대에서 폴란드군과 난민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병사 1명을 포함한 수십 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벨라루스 국경지대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심지어 이것도 모자라 5,200억 원을 들여 대규모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사업을 통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외면받고 있을 뿐이지 난민을 사이에 둔 폴란드와 벨라루스와의 대립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문제는 벨라루스와 다르게 폴란드군의 현대화 개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갑 편제에 있어 대부분의 물량이 노후화된 T-72와 BT-91 트바르디 그리고 레오파르트 2A4, 2A홈인데요. 심지어 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T-72와 BT-91은 우크라이나 지원 명목으로 대부분 퇴역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에서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벨라루스와의 군사적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심각한 만보 공백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빠른 납기 속도와 압도적인 성능을 모두 겸비한 K2 흑표는 폴란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장 K2가 아니라면 언제 인도받을 수 있는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M1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 2만 믿은 채 국경을 비워놔야만 합니다. 정치 논리를 떠나 안보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인데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단순히 K2를 수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폴란드 현지 안보 환경에 맞춘 K2 페타리터를 제안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방호력인데요. 전투 중량을 기존 55톤에서 60톤급으로 증량하면서 측면 고정식 반응 장갑과 전면 모듈식 잠감을 부착했고 RCWS를 탑재하면서 승무병의 만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물론 이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km 밖에서 700mm 이상의 균질 안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압도적인 화력과 최소 750에서 800mm 이상의 포탄을 방어할 수 있는 장갑까지
그대로 계승되었는데요. 여기에 폴란드군이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 시스템, 전장 관리 시스템을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 장비를 탑재하면서 운용 편의성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으로 견적까지 다 받아놓은 마당에 폴란드가 굳이 사업을 뒤엎고 다른 전차를 도입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많은 분이 간과하고 계시지만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이미 계약을 맺은 상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7월 27일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맺은 기본협정은 본 협정 이전에 체결하는 사전 준비 단계로 MOU 이 양해각서보다 훨씬 구체적이며 강제적인 성격을 띱니다. 단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다 보니 관례상 계약이라는 단어보다 협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강제성이 없다고 모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기업 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기본협정 또한 계약 내용을 뒤집는다거나 수정하는 일 자체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이 기본협정에만 앞서 말씀드렸던 K2 흑표 GF 물량 180대, K2 페타리터 라이선스 생산 800대, K9 수출 670문, FA50GF 12대, FA50 페타리터 라이선스 생산 36대와 함께 도입 예정인 K10 탄약 보급 장갑차, K11 사격 통제 지휘차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1차 계약을 통해 K2 흑표 180대, K9 자주포 212문과 120mm, 150mm 포탄 및 기관총 탄약, 폴란드군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7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방산 패키지가 이행 확정되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상황에서 기본협정을 들어버리는 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폴란드의 손해라는 건데요. 더군다나 이미 지난 2022년에 K2 흑표 제작사인 현대로템과 폴란드의 국명 방산기업 PGZ는 이미 폴란드 내 K2 페타리터 양산을 위한 생산시설 구축과 차세대 IFV 공동 개발을 위한 제휴 협정까지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만에 하나 기본협정을 깨트리고 2차 계약을 뒤엎어 버린다면 이 모든 걸 제 발로 차버리는 꼴입니다. 지금 폴란드는 잃을 게 너무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K2 흑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FA50 계약을 통해서 폴란드가 얻을 이득도 상당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폴란드는 2023년 중반 FA50GF 모델 12기를 인도받고 2028년까지 FA50 락20 성능에 준하는 FA50 페타리터 전체 물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이를 위해 계약금의 30%에 달하는 1조 1,700억 원을 이미 선수금으로 납부한 상황인데요. 잘 알려지지 않긴 했지만 여기에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현지 종합정비센터와 국제비행훈련학교 건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의 편제를 나토식으로 전환하려 하는 폴란드. 이는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조건인데요. 현재 폴란드 공군은 순차적으로 미그-29를 F-35A로 전환하고 수-21을 FA-50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장비뿐만이 아니라 파일럿 훈련까지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파일럿 교육 프로그램을 엿볼 수 있는 국제비행훈련학교가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군다나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FA-50은 F-35, F-16 계열 전투기로 기종 전환하는 데 9시간이면 충분한 전투기입니다. 애초에 모체가 고등훈린 전술입문기로 설계된 만큼 하이급 전투기로 기종 전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경이적일 정도로 짧은데요. 이를 감안하면 계약이 들어질까 봐 급한 건 폴란드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걸 말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폴 방산 계약에는 무수한 성능의 무기 체계를 도입한다라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이 달려 있는데요. 부디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에 길이 남을 폴란드와의 계약이 큰 변수 없이 두 나라 모두 윈윈하는 사례로 남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